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그 빈체제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자유주의 운동의 사례인 7월 혁명과 2월 혁명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프랑스의 뒤를 이어서 그 유럽에서 전개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이어서 그 산업혁명과 19세기 전반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세계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노트는 44쪽, 그리고 교과서는 1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요, 그 혁명을 통해서 자유주의 운동을 확산시킨 반면에 그 영국에서는요, 의회가 중심이 돼서 그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트를 보시면요, 여기 심사법이 폐지되고 카톨릭 해방법이 만들어지고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영국의 자유주의는 법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그 자유를 억압하는 법들이 폐지되는 형태로 자유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자, 영국은 심사법이 폐지되고 카톨릭 해방법이 만들어지면서 종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심사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아마 노트 40쪽쯤 될 겁니다. 자, 영국에서 그 크로멜이 죽고 난 다음에 왕정이 다시 복구가 되지요. 그래서 즉위한 게 찰스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2세가요, 카톨릭을 우대하면서 전제 정치를 강화시키자 그 의회가 찰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심사법입니다. 자, 내용은요, 영국 국교도가 아니면 그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한 법입니다. 자, 국교도가 아니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종교적 차별이지요. 자, 이런 심사법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그 영국에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탄압받던 종교가 바로 가톨릭인데요. 이 가톨릭에 대한 차별을 폐지한 게 가톨릭 해방법입니다. 자, 이런 법들이 폐지되거나 만들어지면서 영국에서는 종교적인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 선거법 개정인데요. 자,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구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는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즉, 자, 많은 인구가 도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시는 그 선거구가 하나도 없고요. 자, 인구가 다 빠져나간 농촌에만 선거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자, 이런 선거구를 부패 선거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제1차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부패 선거구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그 프랑스의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와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자, 근데 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요, 그 영국에서 이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지금 그 많은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발표하면서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하면서 전개한 운동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자, 이 안타깝게도요, 이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국은요, 여러 차례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점점점 선거권이 확대가 돼서 지금의 보통 선거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자료가요, 그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걸었던 인민헌장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21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달라. 비밀투표를 하게 해달라. 그 의원의 재산 자격 조항을 폐지해달라. 의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라. 인구 비례에 의해서 평등한 선거구를 만들어달라. 매년 의원 선거를 실시하라. 자, 이게 바로 그 노동자들이 내걸었던 인민헌장이고요. 이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 당시의 그 그림입니다. 자, 골자는요, 이거겠지요.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달라는 거지요. 그 재산과 관계없이. 근데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실패했지요. 자, 그럼 선생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프랑스 2월혁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하면서 일으킨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영국에서는 곡물법을 폐지하고 항해법을 폐지하면서 자, 경제에서도 자유주의 경제가 실시됩니다. 자, 이 곡물법이라는 건요. 외국산 곡물을 수입하지 마라. 이게 바로 곡물법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6세기에 영국의 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19세기예요. 이제 많은 그 영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의 노동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노동자들은 곡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외국에서 곡물 수입을 금지하는 바람에 비싼 가격으로 곡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 곡물법 때문이지요. 자, 이 법이 폐지된 겁니다. 그리고 항해법이 뭐지요? 그죠? 영국배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지요. 근데 운반 가격이 싸면 다른 나라 배도 사용을 해야지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이 바로 항해법입니다. 자, 이런 법들이 폐지되면서요. 경제에서도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유주의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민족주의를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족주의 확산의 대표적인 예로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잠깐 이탈리아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탈리아가 아마 이렇게 생긴 거로 아는데요. 자, 이탈리아는요. 어디는 교황이 통치하고요. 어디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그렇죠. 작은 왕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북부 이탈리아는요.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입니다. 이렇게 이 분열된 상태로 있었던 게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빈체제가 무너지지요. 그러면서 이 자유와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도요. 이 마찌니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마찌니를 중심으로 청년 이탈리아당이 만들어져서 통일운동이 전개됐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탈리아 통일운동은요. 여기 있는 사르데냐 왕국, 이 사르데냐 왕국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왕국입니다. 여기. 이따가 선생님이요. 지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데냐 왕국에 굉장히 유명한 재상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카보우르입니다. 자, 이 카보우르가요. 자, 본격적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럼 통일을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는 군비를 확장시키고요. 산업을 진흥을 시켜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려서요. 이깁니다. 그래서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합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르데냐 왕국이요. 여기 지금 중북부니까 이만큼이지요. 아이고 여기를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탈리아에 또 다른 영웅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굵게 있는 가리발디입니다. 이 가리발디라는 사람은요, 그 이탈리아의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패션 감각도 뛰어나요. 늘 이 붉은색의 그 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이 가리발디와 그를 따르는 의용군, 이 의용군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의병대입니다. 자, 이들이요, 늘 붉은 셔츠를 입고 이렇게 싸움에 임했는데요. 어쨌든 이 가리발디가 의용대를 이끌고 이쪽에 남쪽 지방에 있는 시칠리아나 나폴리 왕국을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가리발디는 자신이 점령한 이 지역을요,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사르데냐 왕국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드디어 1861년에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됐고요. 이어서 이탈리아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 참여해서 이 위쪽에 있는 베네치아와 같은 그 도시 국가를 병합을 하고요.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하는 틈을 타서 이쪽에 있는 교황령을 전부 다 점령을 해서 마침내 1870년에요. 이탈리아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이탈리아의 지도인데요. 아까 선생님의 지도와 별 차이 없지요. 자, 요게 지금 사르데냐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르데냐 왕국의 바로 이 남자가 누구냐면요. 사르데냐의 명재상이었던 카보우르입니다. 자, 그가 군비도 확장하고요. 산업을 진흥시켜서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여기 중북부 이탈리아를 이렇게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붉은 셔츠를 입고 있는 이분이 바로 가리발디예요. 그가 의용대를 이끌고요. 여기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을 정복해서 이 땅을 사르데냐 왕국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사르데냐 왕국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하는 틈을 타서요. 이쪽에 있는 베네치아 지역을 병합을 했고요.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하는 틈에 이 교황령을 차지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은요, 원래 신성 로마 제국으로 묶여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지요. 그래서 이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니라 독일 연방이 됐는데요. 이 독일 연방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약 40개의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40개 작은 나라 중에요. 가장 세력이 컸던 게 오스트리아, 그리고 다음이 프로이센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는 사르데냐가 중심국이라면요. 이 독일은요. 프로이센이 중심국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중심이 돼서요. 체결한 게 관세동맹입니다. 이 관세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분열된 독일 연방 국가들이 무역을 할 때 서로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이게 바로 관세동맹입니다. 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은요. 이 40개 나라들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 경제 다음에 뭐겠습니까? 정치 통합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 독일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빈체제가 무너지지요. 이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시스템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본격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세지로 유명하다고 그랬지요. 이 프랑크푸르트에서요, 40개의 독일 연방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의회예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통일 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근데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제 통일이 되면요, 중심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 국가를 오스트리아로 하자. 이게 바로 대독일주의입니다. 아니다, 프로이센으로 하자. 이게 바로 소독일주의예요. 즉, 오스트리아로 할 거냐, 프로이센으로 할 거냐를 놓고 의견 대립이 심해서 결국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자, 이 프로이센은요, 그 이탈리아 사르데냐에 카보우르가 있었던 것처럼 이 프로이센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정말 명재상 비스마르크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아주 유명한 철혈 정책을 통해서요, 군비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프로이센에서는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서로 전쟁을 해서요, 여기서 프로이센이 이겨요. 그래서 북독일 연방이 결성이 되고, 이어서 그 프랑스와 전쟁을 통해서요, 이 프로이센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요, 그동안 이 독일 통일에 굉장한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1871년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되고요. 이제 이름을 독일 제국 이렇게 바꿉니다. 자, 한번 이 독일 통일의 과정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면요. 자, 관세 동맹이 체결이 되고요. 이어서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는 그 대독일과 소독일주의로 나눠지는 바람에 실패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중심이 돼서요, 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북독일 연방이 결성이 되고요. 이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마침내 독일 제국이 성립이 되면서 독일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분이요, 비스마르크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빈약한 우리는 군사비가 너무 무겁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롭다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이 현재의 과제, 이 현재의 과제가 뭡니까? 바로 통일이지요. 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바로 군비입니다. 즉, 철이 뭡니까? 무기지요. 철과 피에 의해서만 이 독일은 통일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철혈 정책입니다. 그럼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요, 이탈리아와 독일을 통일시켰는데요. 자, 이탈리아는 중심 국가가 사르데냐고요. 독일은 프로이센입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을 보면요, 이탈리아는 사르데냐의 재상이었던 카보우르가 군대를 개편하고 산업을 진흥시켜서요, 그 통일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독일에는 누가 있습니까? 비스마르크지요. 자, 무슨 정책입니까? 철혈 정책이지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공통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그리고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을 거치면서 각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독일이나 이탈리아 모두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있었지요.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자, 요 내용은요, 노트에 없으니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지난번에 미국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식민지에서 미국으로 이제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미국이 발전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선생님이 또 미국 지도를 굉장히 잘 그립니다. 자, 누가 봐도 아메리카지요. 자, 미국은요, 독립혁명으로요, 여기 13개의 식민지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은요, 이쪽으로 영토를 확장해서 1840년대 말까지는요, 여기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 확장된 지역을 남부로 할 거냐, 북부로 할 거냐를 놓고요, 그 미국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는요, 아까 선생님이 13개의 식민지가 독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13개 식민지를 쫙 나눴을 때 이쪽이 북부고요, 이쪽이 남부입니다. 그런데 이 남부와 북부가요, 상당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자, 먼저 여기 북부를 보면요, 이 북쪽 지역은 주로 상공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즉, 이 북쪽 지역은요, 공장지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 지역의 중심 세력은요, 공장의 사장님, 즉 산업 자본가들이 중심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지금 영국은요, 이미 미국보다 앞서서, 즉 18세기에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영국의 공업화가요, 100년이 빠릅니다. 그럼 자, 볼펜을 만들었다고 할 때 영국 볼펜이 질이 좋을까요? 미국 볼펜이 질이 좋을까요? 당연히 영국 볼펜이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그 미국은요, 이 미국 볼펜을 보호하려면 국가가 영국 물건으로부터 미국 물건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무역 정책은요, 보호무역이에요. 간단하지요? 관세를 부과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국가의 힘이 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북부의 국가체제는요, 연방주의입니다. 이 연방이라는 건 뭐냐면요, 각 주가 자치를 누리고요, 이 각 주를 대통령이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바로 연방입니다. 즉, 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야만이 이 무역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북쪽은요, 연방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업지대예요. 그런데 영국보다 이 공업 속도가 100년이 늦습니다. 그러면요, 자, 영국 물건과 이 품질에서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이라도 좀 싸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볼펜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그럼 비용이 적게 들으려면 인건비가 싸게 먹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북부는요, 노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즉, 노예들이요, 풀려나면 이 노예들이 공장에 와서 노동자가 되겠지요. 그럼 싼 가격에 이들을 노동자로 고용을 하게 되니까 인건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자, 반면에 남부를 보면요, 이 남부는 농장이 발달해 있습니다. 주로 뭐가 많이 재배됐냐면요, 목화라든지 담배와 같은 대농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세력은요, 농장 주인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미국 목화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담배가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굳이 국가가 컨트롤하지 않더라도요, 잘 팔려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무역은 자유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그다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분권주의예요. 그냥 각 주의 자치를 누리게 하는 게 좋다 해서 분권주의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어쨌든 이 남부는요, 주로 농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하려면 노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자, 이 남부와 북부는요, 경제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로 확대되는 주가
북부에 편입되느냐 남부에 편입되는가를 놓고요. 북부와 남부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북부와 남부 중에서요. 돈이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어렵나요? 그럼 한국지리 시간에 농촌의 인구가 많습니까? 도시의 인구가 많습니까? 농촌이 돈이 많나요? 도시 지역에 돈이 많나요? 어딘가요? 그쵸? 바로 여기요. 이 북부 지역이 공장지대니까 당연히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월등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이 남자 들어보셨지요? 이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바로 북부 출신이에요. 자, 북부 출신의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이 남쪽에 있던 7개 주가 연방을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자신들 독자의 헌법을 만들고 별도의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벌어진 게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이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예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남북전쟁의 원인은요. 북부 출신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남부가 연방을 탈퇴했기 때문에 벌어진 게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발발하자 이 링컨이요. 이 전쟁에서는 민심을 많이 얻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이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이요. 그 독립전쟁에서는 그 렉싱턴 전투와 요크타운 전투가 있었지요. 이 남북전쟁의 대표적인 전투는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기면서 이제 북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미 이 전쟁은요. 북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인구가 많고 돈이 많아야 이깁니다. 근데 어디가 인구가 많고 돈이 많다고 했어요? 이 북쪽이지요. 자, 이렇게 이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이기면서 이제 미국은요, 하나의 통합된 국민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요, 노예도 당당한 미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요, 남부도 없고 북부도 없고 오직 하나의 미국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이 통합된 국가로 성장한 미국은요, 이 경제가 더더욱 발전을 하고요, 이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까지 부설되면서요.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요. 자, 이 러시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역사는 뭡니까? 흐름이지요. 자, 이 러시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의 이 러시아는요, 유럽에서 가장 발달이 되지 못한 나라입니다. 자, 이 러시아 황제를요, 짜르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전히 짜르, 즉 황제의 전제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유일하게 유럽에서 이 농노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자, 가장 후진 나라지요. 자, 이런 러시아에서요, 1825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데카브리스트의 봉기입니다. 이 데카브리스트라는 건 러시아 말로요, 그 12월이라는 뜻입니다. 요 12월 달에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지식인들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면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리고요, 이 반란일이 바로 러시아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의 취임일이었어요. 자, 어쨌든, 자,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일어나자 니콜라이 1세가요, 이 난을
철저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난에 참여했던 이 청년 장교들은요, 전부 다 시베리아의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이 러시아는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날씨가 춥지요. 그래서 러시아의 꿈은요, 그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요, 따뜻한 지중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과 벌린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이 크림 전쟁에서요, 이만한 러시아가, 이게 지금 러시아예요, 요만한 오스만 제국하고 싸웠어요. 당연히 등치로 보면 러시아가 이기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졌습니다. 자, 이것은요, 러시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자 당시 러시아의 황제가 누구냐면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가요, 이 크림 전쟁의 충격 속에서 이 러시아가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군제를 개혁하고요, 지방 의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파격적이게도요, 농노 해방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알렉산드르 2세가 한 개혁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요, 여기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보면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자료가 알렉산드르 2세가 발표한 농노 해방령입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요, 자, 새로운 법에 따라서 농노는 적절한 시기에 자유로운 농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주가 허락한다면 영구 사용권이 주어진 경지나 그 밖에 쓸모있는 땅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면요, 여기 있죠. 농노는 지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데 시가의 15배에서 20배로, 그리고 그 대금의 80%는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데 농민은 이자를 붙여서 49년 동안 갚는다. 어떻습니까? 이 해방이 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농민에게 돈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르 2세가요, 야심차게 추진한 이 농노 해방령은요,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예, 지주들이 반대하니까 잘 개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요, 이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에 크게 기대를 걸었던 지식인들이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 러시아가 발전하려면 황제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농촌에 가서 농민을 계몽시켜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전개한 게 바로 분하로드 운동입니다. 이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건요, 아마 한국사에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 분하로드는요, 영어로 말하면 into people입니다. 즉,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계몽도 시켜서 이 러시아의 후진성을 탈피해보자. 이게 바로 분하로드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정부의 탄압과 농민의 무관심으로 이 분하로드 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이 러시아라는 나라에 염증을 느낀 과격한 사람들이요,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러시아에서는요, 자, 이 알렉산드르 2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도 러시아를 위해서 그 어떤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를 암살해버리자 이제 러시아 황제들은 더 이상 개혁을 하지 않겠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어.
그러면서 전제 정치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점점 더 그쵸 낙후된 나라로 변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인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공장에서요.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자,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요. 상업도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겠지요. 그래서 자, 이 선대제라는 건 뭐냐면요. 상인들이 수공업자들에게 미리 대금을 주고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게 선대제입니다. 그리고 매뉴팩처라는 건 뭐냐면 이 수공업자들에게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게 시키는 게 매뉴팩처입니다. 그런데 뭐로 만드느냐?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게 매뉴팩처예요. 근데 이제는 공장에서 사람이 손 대신에 기계로 만든다. 그래서 대량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자, 이 산업혁명은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바로 요 5가지가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영국은요, 일찍부터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서요, 이 모직물을 많이 팔아서 굉장한 자본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야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영국이 뭡니까?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자, 뭐가 많지요? 식민지요. 그리고 이 식민지가 곧 영국의 뭡니까? 시장입니다. 영국은 식민지라는 풍부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억하시죠? 인클로저, 울타리를 친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던 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를 잃고 쫓겨났지요.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그래서 도시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자, 18세기에 지금 프랑스나 미국은요, 혁명입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17세기에 이미 혁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경제 발전도 가능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국은요. 그 산업의 기본이 되는 석탄이나 철과 같은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5가지가 원인이 돼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됐냐면요. 바로 면직물 공업에서 처음 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산업혁명은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요,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4차 산업화 시대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산업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이제는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산업혁명은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행평가에서 물었지요. 이 산업혁명의 결과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이 생산이 되면서요, 어때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도시로 몰려들면서 각종 도시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환경오염과 같은 각종 산업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계사에서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계층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신분이었는데 이제 신분이 아니라 계층입니다. 즉 공장의 사장님, 이들이 누굽니까? 자본가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노동자. 즉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노동자들, 예전에는 자, 모든 물건을 이 노동자들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손이 아니라 기계가 대신하지요. 그러자 이 산업혁명 초기에 그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기계한테 이제 일자리를 뺏기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게 바로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이거를 러다이트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 해서 영국에서 벌어진 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업혁명 초기 시절에 이 노동자들의 생활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자, 여기 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자, 1830년대에 노동자의 실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지금 자료를 쌤이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재판 기록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그 영국에서요, 공장에서 일하던 그 여성 그 노동자가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이 잘렸어요. 그래서요, 공장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 노동자가요, 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재판관이 물었어요. 어린이 노동자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했더니 10세 미만도 있고요. 12세에서 15살이에요. 자, 몇 시간 일하나요? 했더니 새벽 4, 5시부터 밤 10시까지 18시간 일합니다. 라고 하죠. 자, 쉬는 시간이 있나요? 했더니 점심 식사를 위한 30분 정도의 쉬는 시간만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18시간 중에서 30분만 일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요, 이 노동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요, 그 사상이 하나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요, 사회주의입니다. 자, 이 초기에 이 대표적인 사회주의가 누구냐면요, 오원과 생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 자본가와 그 노동자가 서로 타협을 통해서요, 빈부차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사장님과 노동자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빈부 차이가 없어질까요? 아니지요. 자, 그래서요. 자, 여기에 반기를 든 게 누구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요, 절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는 평등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노동자가 피해 혁명으로, 즉 계급혁명으로 자본가를 다 없애고 노동자들을 위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산주의 국가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지요. 그 러시아 혁명의 그 기원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요, 노동자와 그 자본가 간에 이런 그 빈부차 문제가 생기면서요, 사회주의 사상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가운데 이 오원이나 생시몬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주의자였던 반면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경우는요,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평등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회주의자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이 노동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면서요, 노동조합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공장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이 노동자들의 그 처우가 점점점 개선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19세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에 굉장히 발달한 그 학문이요, 역사학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랑케예요. 자, 그는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있었던 사실만을 기록해야 된다.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역사로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다윈과 멘델입니다. 이 다윈은요, 진화론, 그리고 멘델은 유전의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나중에 제국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즉, 이 진화론이 뭡니까? 약육강식이지요. 제국주의도 뭡니까? 약한 나라는 센 나라에게 망해야 돼. 이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바로 제국주의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된 게 다윈의 진화론과 멘델의 유전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을 보면요. 자, 공리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벤담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이 벤담의 공리주의는요.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의 그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꽁트라는 사람이 만든 게 바로 그 사회학인데요. 이 사회학은 그 사회 현상도 자연과학처럼 그 법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사회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학과 예술을 보면요. 19세기 전반의 문화는요. 낭만주의예요. 이 낭만주의는 이성에 치우친 계몽주의에 반발해서요.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게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자, 괴테라든지 들라크루와 슈베르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낭만주의 문학 예술가들입니다. 특히 이 낭만주의는요, 그 상상력을 강조하면서요,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두어서 역사학을 발달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19세기 후반에는요, 바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요,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실은요, 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자, 이게 바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19세기 전반에는 낭만주의, 그리고 이 낭만주의와 관련해서 역사학이 발달했고요. 19세기 후반에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발달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요,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들라크루아가 그린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아까 낭만주의가 그 상상력을 강조해서 역사학을 발달시켰다고 그랬지요. 그 7월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에는요, 그 삶의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입니다. 이게요,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요, 굉장히 여인들 3명이서요, 이삭을 줍고 있지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요, 떨어진 곡식을 주어서 그 저녁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그 고달픈 삶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굉장히 어둡지요. 그리고 이 뒤에 밝게 처리된 이 뒷배경에는요, 이 쌓아놓은 곡식 보입니까? 말을 타고 있는 지주 겁니다. 지주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둔 반면에 서민들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지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쿠르베가 그린 돌 깨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고달픈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19세기 후반입니다. 자, 선생님이요, 너무 많은 내용을 오늘 떠들었는데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